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통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60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제 용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시간 함께해요. 시작. 601번. 통화 승수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10,000원을 맡기면 그 10,000원이 그냥 금고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또 은행에 넣으면 또 빌려주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처음 10,000원이 몇 배로 불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이게 바로 통화승수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10,000원을 찍어내면 시중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마치 눈사람을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602번. 통화안정계정. 여러분이 용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 쓸 수 없을 때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한국은행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은행들한테 잠깐 돈을 맡아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통화안정계정이에요. 기한부 예금이라고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맡기는 거예요. 중간에 찾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만 돈을 묶어두는 용도로 쓰인답니다. 603번.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빈 문서예요. 아까 통화안정계정은 예금이었다면 이건 채권이에요.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 증권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갚을게 하면서 지금 용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통화안정증권은 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시중에 돈을 묶어둘 수 있답니다. 604번. 통화옵션입니다. 옵션이라는 건 선택권이라는 뜻이에요. 통화옵션은 미래의 달러나 유로 같은 외국 돈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미국 여행을 가는데 지금 달러 환율이 1,000원인데 다음 달에 1,500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지금 돈을 내고 다음 달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만약 다음 달 환율이 정말 1,500원이 되면 이득이지만 오히려 800원이 되면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손해는 처음에 낸 돈만큼만 보는 거예요. 605번. 통화유통 속도입니다. 이건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주인을 바꾸면서 돌아다니는지를 나타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빵집에서 빵 사고, 빵집 주인이 그 돈으로 점심 먹고, 식당 주인이 그 돈으로 재료 사고, 이렇게 돌고 돌죠.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통화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꽁꽁 싸매니까 느려진답니다. 606번. 통화전쟁입니다. 이건 좀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 전쟁은 아니에요.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려고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걸 말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게 싸지잖아요. 그럼 수출이 늘어나죠. 근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통화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각 나라가 자기 나라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뿐이라 진짜 전쟁과는 다르답니다. 607번. 통화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게 할지, 금리를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는 모든 정책을 말해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예요. 마치 우리 몸에 혈액이 적절하게 흐르도록 심장이 조절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경제에 돈이 적절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는 거랍니다. 608번. 통화정책 운영체제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지 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나라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나라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처럼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물가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답니다. 609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라는 뜻이죠. 한국은행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 설명하는 걸 말해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미리 말하면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깜짝 발표보다 미리 얘기하는 게 경제에 좋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보고서도 내는 게 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610번. 통화정책 파급 경로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그 효과가 경제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은행 대출 이자도 내려가요.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죠. 기업들도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요.
그럼 경제가 활발해지고 물가도 조금 오르게 돼요. 이렇게 금리 인하의 효과가 단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 있답니다. 611번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때 쓰는 도구들을 말해요. 지급준비제도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꼭 맡겨둬야 하는 돈의 비율을 정하는 거고요.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걸 말해요. 이런 도구들을 써서 시중에 돈이 적절하게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거랍니다. 612번 통화정책 체계입니다. 이건 통화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큰 틀이에요. 최종 목표가 뭔지,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볼 건지, 어떤 수단을 쓸 건지, 누가 결정할 건지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마치 축구팀의 전술, 선수 구성, 감독의 역할 등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해요.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답니다. 613번 통화지표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재는 척도예요. 우리나라는 M1, M2라는 지표를 써요. M1은 현금과 바로 쓸 수 있는 예금을 합친 거고 M2는 M1에다가 저축예금이나 여러 금융상품까지 다 합친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포함하는 범위가 넓어요. 예전에는 한국은행이 M2를 목표로 정해서 관리했는데 요즘은 물가를 목표로 하고 통화지표는 참고자료로만 본답니다. 614번 투입계수입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빵 한 개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얼마, 설탕이 얼마, 계란이 얼마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게 투입계수예요. 자동차를 만들 때도 철강이 얼마, 플라스틱이 얼마, 전자부품이 얼마 이렇게 필요한 비율이 다 있어요. 이걸 알면 경제 전체에서 각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615번 투자율입니다. 나라 전체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투자에 쓰는지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투자는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연구개발을 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투자율이 높으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낮으면 당장 소비는 많이 하지만 미래 성장은 느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돈을 다 과자 사 먹는 데 쓰는 것과 이 일부는 저금해서 나중에 큰 걸 사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답니다. 616번 투자은행입니다. 일반 은행과는 좀 다른 은행이에요. 일반 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투자은행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도록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해요. 쉽게 말하면 증권회사랑 비슷해요. 기업 인수합병을 도와주거나 여러 금융상품을 만들어 파는 일도 해요. 일반 은행보다 위험한 일을 많이 하지만 수익도 클 수 있답니다. 617번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려면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서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적게 찍으면 세계 경제에 돈이 모자라요. 이렇게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러요.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1960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답니다. 618번 특별인출권 SDR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만든 일종의 국제돈이에요. 실제 지폐는 없고 장부상으로만 존재해요. 나라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달러 말고도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SDR의 가치는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엔, 중국 위안 5가지 돈을 섞어서 정해요. 각 나라는 IMF에서 정해준 만큼 SDR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울 때 이걸 써서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619번 특수목적기구 SPV입니다. 이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드는 회사예요. 실제로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주로 자산유동화할 때 쓰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은행이 사람들한테 빌려준 대출이 많이 쌓였어요. 이걸 당장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SPV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대출들을 넘겨주고 SPV는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아요. 그럼 은행은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돈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620번 파레토 최적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과자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나눠 먹을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누군가 과자를 더 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친구가 과자를 덜 받아야 하는 거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더 만들려면 반드시 핸드폰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태요. 이렇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서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해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을 딴 거랍니다. 621번.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이라는 건 무언가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파생금융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달러 같은 기본 금융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금융상품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인기 있는 신발을 살 건데 지금 10만 원인데 다음 달에 15만 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은 돈을 내고 다음 달에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에요. 선물, 옵션, 수합 같은 게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이랍니다. 622번. 펀드입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주는 금융상품이에요. 여러분이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고 싶은데 잘 모르겠죠? 그럼 친구들이랑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잘 아는 형한테 맡기는 거예요. 형이 여러 회사 주식을 사서 돈을 불려주면 나중에 나눠받는 거죠. 펀드의 좋은 점은 전문가가 해주니까 편하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고 손해가 나면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한답니다. 623번. 페더럴 펀드입니다. 이건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의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에 의무적으로 돈을 맡겨둬야 해요. 근데 어떤 은행은 돈이 남고 어떤 은행은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은행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데 이렇게 거래되는 돈을 페더럴 펀드라고 해요. 주로 하루만 빌려주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페더럴 펀드 금리를 조절하면서 미국 전체의 금리를 관리하는 거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해요. 624번. 평가절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인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달러 하나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800원만 있으면 달러 하나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특히 평가절상은 정부가 일부러 환율을 조정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 여행 갈 때는 좋지만 수출하는 기업은 힘들어져요. 왜냐면 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게 비싸지니까요. 625번. 평가절하입니다. 아까 평가절상의 반대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하나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1,200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부가 일부러 환율을 조정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여행은 비싸지지만 수출하는 기업은 좋아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게 싸지니까 더 많이 팔 수 있거든요. 626번. 표면금리입니다. 채권에 적혀있는 금리를 말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11,000원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때 1,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거니까 금리가 10%죠. 이게 표면금리예요. 채권 겉면에 쓰여있는 약속된 고정금리예요. 근데 시장금리가 변해도 이 표면금리는 안 바뀌어요. 대신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거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인기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은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요. 627번. 풋옵션입니다. 옵션을 권리라는 뜻이고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인기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10만 원인데 다음 달에 5만 원으로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작은 돈을 내고 다음 달에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정말 5만 원으로 떨어지면 권리를 써서 10만 원에 팔면 이득이고 오히려 15만 원이 되면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15만 원에 팔면 되는 거죠. 손해는 처음에 낸 작은 돈만큼만 보는 거예요. 628번.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면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요.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빠르게 사고 팔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주로 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써요. 주식 바구니를 통째로 사고 파는 것처럼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답니다. 629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줄여서 PF라고도 해요. 엄청 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돈을 빌리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발전소나 고속도로 같은 큰 사업은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은행들이 함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이 잘 되면 그 수익으로 갚고 안 되면 위험을 나눠서 지는 거죠. 630번 피셔 효과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발견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금리는 명목금리예요. 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합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 금리가 5%라고 해도 물가가 3%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실제로 내 돈이 느는 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당장은 시중금리가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힐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거든요. 631번 피용자 보수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월급이에요. 나라 전체에서 만들어진 소득은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는데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바로 피용자 보수예요. 피용자는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수는 대가를 말해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나라 전체 소득 중에서 월급으로 나가는 비율을 보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 있답니다. 632번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이에요.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을 더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가려면 지점에 가야 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송금하고 대출받고 다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핀테크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 간편 송금, 모바일 결제 같은 게 다 핀테크 서비스예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나 얼굴이나 지문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도 핀테크예요. 기술 덕분에 금융이 점점 더 쉽고 빠르고 편해지고 있답니다. 633번 필립스 곡선입니다. 뉴질랜드 출신 경제학자 필립스가 발견한 법칙이에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요.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내려가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곡선 모양이 나와서 필립스 곡선이라고 불러요.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가 어려워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이 늘어나는 딜레마가 있답니다. 634번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는 끝자락이라는 뜻이에요. 한계 비용은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빵집에서 빵 100개를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었어요. 그럼 빵 한 개당 100원이죠. 근데 빵을 101개 만들려니까 1080원이 들었어요. 그럼 101번째 빵을 만드는 데 든 추가 비용은 80원이에요.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보통 처음에는 한계 비용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다시 늘어나요. 공장이 너무 바빠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635번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용돈이 늘어났을 때 그 중에서 얼마를 쓰는지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용돈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5,000원 늘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중에서 3,000원을 과자 사 먹는 데 쓰고 2,000원은 저금했어요.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은 3,000원 나누기 5,000원에서 60%예요. 보통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돈이 생기면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필요한 게 많으니까요. 물가가 오를 때도 빨리 사두려고 한계 소비 성향이 높아진답니다. 636번 한계 효용입니다. 효용은 만족감이라는 뜻이에요. 한계 효용은 무언가를 하나 더 소비했을 때 느끼는 추가 만족감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생각해봐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엄청 맛있고 행복하죠? 두 번째도 맛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점점 덜 맛있게 느껴져요. 배도 부르고요. 이렇게 같은 걸 계속 먹으면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처음엔 좋지만 많아지면 덜 좋아진다는 거예요. 637번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에요. 1950년에 만들어졌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을 만들고 금리를 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을 해요. 일반 은행들의 은행 역할도 하죠.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감시하는 게 주요 임무예요. 한국은행 총재님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경제의 심장 같은 곳이랍니다. 638번. 한시적 근로자입니다. 한시적이란 정해진 기간만 일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일하는 정규직과 달리 1년이나 몇 개월 같은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계약직이나 일용직 같은 거예요. 여름방학에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거나 명절 때만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거죠.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쓸 수 있어서 활용하는 거랍니다. 639번. 한은금융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할 때 한국은행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마치 우리가 친구한테 용돈을 보낼 때 카카오페이나 토스 쓰는 것처럼 은행들도 한은금융망을 써서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액의 돈이 오가는 거래라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아주 안전하게 관리된답니다. 640번. 할당관세제도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관세예요. 할당관세제도는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싸게 받다가 그 이상 들어오면 비싸게 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쌀을 처음 100톤까지는 관세를 10%만 받는데 그 이상 들어오면 50%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는 싸게 들여와야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부들이 피해를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건 막으려고 하는 거죠. 641번.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를 말해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에 0.81명으로 엄청 낮았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아기를 적게 낳으면 나중에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펴는 거랍니다. 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642번. 헤지펀드입니다. 헤지는 울타리라는 뜻이지만 사실 헤지펀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큰 돈을 버는 펀드예요. 소수의 부자들한테만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파생상품 같은 위험한 데도 투자해요.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 규모를 엄청 키워요. 마치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잘 되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일반 펀드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규제도 적게 받는 대신 책임도 투자자가 져야 해요. 643번. 현금 자동 인출기 공동망입니다. CD나 ATM기로 불리는 현금 자동 인출기를 어느 은행 거나 다 쓸 수 있게 연결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우리은행 카드로 신한은행 기계에서도 돈을 뽑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공동망 덕분이에요.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이 중간에서 연결해줘요. 돈 뽑기, 이체하기, 잔액 확인하기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 은행 기계에서만 돈을 뽑을 수 있었는데 공동망 덕분에 훨씬 편해졌답니다. 644번. 현시비교의 지수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잘 수출하는지 알려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세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거예요.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645번. 현지금융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할 때 그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려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럼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베트남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이게 현지금융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환율 위험도 줄이고 그 나라 돈으로 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다만 이 돈은 함부로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사업하는 데만 써야 한답니다. 646번. 현지법인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법에 따라 만든 회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의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만들면 그게 현지법인이에요. 해외 사무소나 지점보다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규모도 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현지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 시장을 공략하거나 싼 인건비를 활용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법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지만 본사가 관리하고 지원한답니다. 647번. 혼합형결제 시스템입니다.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시스템인데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합친 거예요. 하나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결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받을 돈 줄 돈을 계산해서 차액만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혼합형은 이 둘을 섞은 거예요.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돈을 적게 써도 되니까 효율적이죠. 한국은행도 2009년부터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똑똑한 시스템이랍니다. 648번 홀로그램입니다. 돈에 붙어있는 반짝이는 스티커 본 적 있죠? 각도를 바꾸면 그림이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위조를 막기 위해 넣는 거예요. 복사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5만원권에는 길쭉한 띠 모양 홀로그램이 있고 만원권과 5천원권에는 네모나 동그란 모양 홀로그램이 있어요. 각도를 바꾸면 태극문이나 우리나라 지도가 번갈아 나타나요. 진짜 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랍니다. 649번 화폐 교환입니다. 찢어지거나 더러워진 돈을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걸 말해요. 은행에 가면 바꿔줘요. 기준이 있는데 돈의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을 바꿔주고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만 바꿔줘요. 5분의 2보다 적게 남았으면 바꿔주지 않아요. 불에 탄 돈도 제가 붙어있으면 그 부분까지 면적으로 쳐서 바꿔줘요. 동전은 모양을 알아볼 수 있으면 바꿔줘요. 찢어진 돈 버리지 말고 은행 가서 바꾸세요. 650번 화폐 발행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시중에 푸는 걸 말해요. 한국은행만 돈을 찍을 수 있어요. 국채를 사거나 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외환을 사면서 돈을 풀어요. 이렇게 나간 돈은 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은행 금고에 보관돼요. 반대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다시 맡기는데 이러면 화폐 발행액이 줄어들어요. 경제에 딱 맞는 양의 돈이 돌아다니도록 조절하는 거랍니다. 651번 화폐의 액면 체계입니다. 돈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 5, 10, 50, 100, 500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요. 이걸 1, 5 체계라고 해요. 유럽 같은 곳은 1, 2, 5, 10, 20, 50 이런 식으로 2도 넣어요. 이걸 1, 2, 5 체계라고 해요. 어느 게 좋을까요? 종류가 적으면 계산하기 쉽지만 거래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종류가 많으면 적은 수의 돈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한답니다. 652번 화폐 환수입니다. 시중에 나가 있던 돈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해요.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돈은 깨끗한지 검사해요. 깨끗하면 다시 쓰고 더럽거나 찢어지면 폐기해요. 마치 돈이 한국은행에서 출발해서 시중을 돌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이에요. 이렇게 돈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랍니다. 653번 환경개정입니다.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환경 문제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국민소득은 늘어나지만 환경오염도 생기고 자원도 줄어들잖아요. 환경개정은 이런 환경 피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국민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살림이 줄어들거나 공기가 나빠진 것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린 GDP라고도 불린답니다. 654번 환경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말해요.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공해로 고통받지 않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곳에서 살 권리예요. 만약 공장에서 나쁜 냄새가 나거나 물을 오염시키면 주민들이 그걸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권리예요. 우리 모두가 가진 소중한 권리랍니다. 655번 환리스크입니다. 환율이 변해서 손해를 볼 위험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기로 하고 계약할 때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실제 돈 낼 때 1,200원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잖아요. 이게 환리스크예요. 수출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할 때보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외국에 투자한 회사도 환율이 변하면 자산 가치가 달라져요. 환율은 계속 변하니까 이런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답니다. 656번 환리스크 해지입니다. 해지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환리스크 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는 걸 말해요. 어떻게 막을까요? 선물한 계약을 하거나 통화 옵션을 사서 미리 환율을 고정시켜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달러를 받을 건데 환율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면 지금 환율로 팔 수 있는 계약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변해도 손해를 안 봐요.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환율 변동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랍니다. 657번 환매조건부 매매입니다. 줄여서 RP라고 해요. 증권을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기로 약속하는 거래예요. 법적으로는 매매지만 실제로는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해요. 은행이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팔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살게요 하고 약속해요. 이자를 더 얹어서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국채를 담보로 받고 안전하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한국은행도 이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조절해요.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편리한 방법이랍니다. 658번 환어음입니다. 어음은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 문서예요. 환어음은 특별해요.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대신 줘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갑이 병한테 돈을 줘야 해요. 그럼 갑이 환어음을 써서 을한테 대신 병한테 돈 줘 하는 거예요. 무역할 때 많이 써요. 지급인이 인수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달라요. 복잡하지만 거래를 편하게 해주는 수단이랍니다. 659번 환율 조작국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감시하면서 환율을 일부러 낮춰서 수출을 늘리는 나라를 지목하는 거예요. 미국과 무역할 때 흑자가 너무 많고 경상수지 흑자도 크고 달러를 계속 사서 환율을 올리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미국이 자기 나라 기업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랍니다. 660번 환전 영업자입니다. 환전상이라고도 해요. 외국 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항이나 명동 같은 곳에서 많이 봤죠? 여행 갈 때 원화를 달러나 엔화로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관세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로 외국 돈을 사는 일을 하고 파는 건 제한이 있어요. 환전할 때는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해요. 금액에 관계없이요. 돈 세탁을 막기 위해서예요. 외국 여행의 첫 단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랍니다. 661번 환차손과 환차익입니다. 환율이 변해서 생기는 손해를 환차손, 이익을 환차익이라고 해요. 달러로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로 계산했을 때 가치가 줄어들어요. 이게 환차손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생겨요.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좋고 수입 기업은 환율이 내리면 좋아요. 외화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환율 변동이 손해가 될 수도 이익이 될 수도 있답니다. 662번 황금낙하산입니다. 멋진 이름이죠? 회사가 적대적으로 인수합병될 때 경영자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인수합병되면 경영자가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약할 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엄청난 퇴직금이나 보상을 주기로 약속해두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주고요. 이렇게 하면 경영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는 쪽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경영자를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을 막는 방어 수단이랍니다. 663번 회사채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공장을 짓거나 큰 투자를 할 때 필요해요. 투자자들한테 이 채권을 팔면서 나중에 이자랑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해요. 보통 1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으로 발행해요. 신용평가회사가 회사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요. AAA 같은 등급이 높은 회사는 이자를 적게 줘도 되고 등급이 낮으면 이자를 많이 줘야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 말고도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664번 회수의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기 어려울 것 같은 대출을 말해요. 돈 빌린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요. 석 달에서 1년 정도 이자를 안 낸 경우도 여기 해당해요. 은행은 대출을 건전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눠요. 회수의무는 뒤에서 두 번째로 나쁜 상태예요. 은행이 이런 대출이 많으면 위험하니까 잘 관리해야 해요. 대출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665번 후방연쇄 효과입니다.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봐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 타이어, 전자부품, 유리 등등 엄청 많은 걸 사야 하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생산이 늘어나요. 이게 후방연쇄 효과예요. 영향력 계수가 크면 그 산업이 다른 산업을 많이 끌어준다는 뜻이에요.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이 대표적이에요.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찾는데 유용한 개념이랍니다.
666번 후순위금융체입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특별해요. 만약 은행이 망하면 돈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예금자들이 먼저 받고 일반 채권 가진 사람들이 받고 마지막에 후순위 채권 가진 사람들이 받아요. 위험한 만큼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처럼 쓸 수 있어요. BIS 자기자본 비율 계산할 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만기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도 없어요.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채권이랍니다. 667번 후행종합지수입니다. 경기가 어떤지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예요. 경기종합지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수, 지금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그리고 경기가 지나간 후에 확인해주는 후행지수예요. 후행지수는 근로자 수나 재고, 소비지출, 회사채 금리 같은 걸 모아서 만들어요. 이런 지표들은 경기가 변하고 나서 뒤늦게 변해요. 경기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경기를 사후에 점검하는 중요한 도구랍니다. 668번 비욘드 GDP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말하죠. 근데 GDP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여가 시간이 있는지, 건강한지, 환경이 깨끗한지는 GDP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이 많이 생겨서 GDP는 올라가는데 공기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진짜 잘 사는 걸까요? 비욘드 GDP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려는 거랍니다. 669번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는 비율이에요. 은행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 돈을 못 받으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 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해요. 이 비율이 최소 8%는 되어야 해요. 위험한 대출을 많이 했으면 자기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기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답니다. 은행이 튼튼한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670번 CAMELR 시스템입니다. 은행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CAMELR은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모은 거예요. 자본이 충분한지, 자산이 건전한지, 경영을 잘하는지, 돈을 잘 버는지, 현금이 충분한지, 위험 관리를 잘하는지 이렇게 6가지를 봐요.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 받듯이 은행도 점수를 받는 거예요. 등급이 좋으면 은행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고 나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당국이 이걸로 은행을 관리한답니다. 671번 CLS은행입니다. 외국 돈을 주고받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든 특별한 은행이에요. 예전에는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을 때 시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내가 달러는 줬는데 상대방이 원화를 안 주고 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CLS은행은 양쪽 돈을 동시에 주고받게 해줘요. 그래서 안전해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모여서 1999년에 만들었고 지금은 18개국 돈을 거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도 포함돼 있답니다. 672번 CMO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특별한 채권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인데 투자자 취향에 맞게 여러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먼저 받을 사람과 나중에 받을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받는 조각은 위험이 적고 나중에 받는 조각은 위험하지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복잡하지만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답니다. 673번 데트랭크입니다. 금융기관 하나가 망하면 그 충격이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퍼져나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거죠. 예를 들어 큰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들도 돈을 못 받아서 어려워져요. 데트랭크가 크면 그 은행이 망했을 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에요.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674번 이시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야 할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972년에 유럽 공동체에서 만든 거예요. 경제가 3% 성장하고 물가가 1%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적정 통화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돈의 유통속도 변화도 고려해요. 피셔라는 경제학자의 교환방 정식에 근거한 거예요. 경제 규모에 맞게 돈을 공급하려는 방법인데 요즘은 물가를 직접 목표로 하는 방식을 더 많이 쓴답니다. 675번 FTSE 지수입니다. 영국에서 만드는 세계 주가 지수예요.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런던 증권거래소가 함께 만든 회사에서 발표해요. 미국의 MSCI 지수와 함께 세계 양대 투자 지표예요. 특히 유럽 펀드들이 이 지수를 많이 참고해요. 런던에 상장된 100개 우량주로 만든 FTSE 100 지수나 전 세계 주식을 다 포함한 월드 인덱스가 유명해요. 우리나라도 2009년에 선진시장으로 편입됐답니다. 676번 G2입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나라를 말해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에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면서 2006년쯤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두 나라가 협력해야 세계 경제 문제나 기후변화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G7이나 G20처럼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건 아니고 비공식적인 용어예요. 중국은 책임이 너무 커진다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해요. 두 거대 경제 강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랍니다. 677번 G20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이 모여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선진국 7개국이 랑 신흥국 12개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포함돼요. 1999년에 시작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중요해졌어요.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 포럼이에요. 금융위기 극복, 금융규제 개혁,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해요.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고 2010년에는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어요. 세계 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모임이랍니다. 678번 G7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7개 선진국 모임이에요. 1973년 오일 쇼크 때 대책을 논의하려고 5개국이 모인 게 시작이에요. 나중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했어요. 러시아가 들어와서 G8이 되기도 했지만 2014년 크림반도 문제로 러시아가 빠져서 다시 G7이 됐어요.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 정상들도 1년에 한 번 만나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제도 다뤄요. 서방 선진국들의 대표 모임이랍니다. 679번 GDP갭입니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해요.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을 다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에요. GDP갭이 플러스면 경제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마이너스면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공장이 100% 가동될 때 100억 원어치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80%만 가동해서 80억 원어치만 만들고 있으면 GDP갭이 마이너스 20억 원이에요. 경제가 정상보다 얼마나 위나 아래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랍니다. 680번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에요. 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한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사는 물건만 보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수출입, 투자, 임금 등 모든 가격을 다 봐요. 예를 들어 올해 명목 GDP가 1000조 원이고 작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가 900조 원이면 디플레이터는 111.12예요. 물가가 11% 올랐다는 뜻이죠.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랍니다. 681번 허스타트 리스크입니다. 외환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이에요. 1974년에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이 망했는데 거래하던 미국 은행들이 큰 손해를 봤어요. 독일 마르크화는 이미 줬는데 미국 달러를 받기 전에 헤르슈타트 은행이 파산해버린 거예요. 시차 때문에 생긴 문제죠. 내가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망해서 받을 돈을 못 받는 위험을 허스타트 리스크라고 불러요. 이 사건 이후 외환결제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답니다. 682번 IC카드입니다. 신용카드 크기의 작은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카드예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카드가 이제 IC카드예요. 옛날 자기띠 카드보다 저장 용량도 크고 보안도 훨씬 좋아요. 카드 자체에서 암호화를 해서 정보를 보호해요. 신용카드, 현금카드, 교통카드 다 할 수 있고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접촉식은 단말기에 꽂아야 하고 비접촉식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둘 다 되는 콤비카드도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랍니다. 683번 IMF 스탠드바이 협약입니다. 나라가 돈이 부족할 때 IMF한테 돈을 빌리는 약속이에요. 자기 쿼타의 25%까지는 그냥 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 협약을 맺어야 해요. 협약을 맺으면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조건을 지켜야 해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빌리고 3년에서 5년 안에 갚아야 해요. 우리나라도 1997년 회원이기 때 이 협약을 맺고 IMF한테 돈을 빌렸었답니다.
684번 IMF 쿼타입니다. IMF에 내는 회비 같은 거예요. 각 나라가 경제 규모에 맞춰서 돈을 내는 거죠. 이 쿼타가 중요한 이유는 투표권도 정하고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정하기 때문이에요. 쿼타가 많으면 IMF에서 목소리도 크고 필요할 때 돈도 많이 빌릴 수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고 일본, 중국 순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체의 1.8% 정도예요. 5년마다 검토해서 조정하기도 한답니다. 685번 IMF 포지션입니다. 쿼타에서 IMF가 갖고 있는 내 나라 돈을 뺀 부분을 말해요. 언제든지 조건 없이 찾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쿼타가 100억 원인데 IMF가 우리 돈을 20억 원 갖고 있으면 포지션은 80억 원이에요. 이 80억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IMF는 이 돈을 쓰니까 이자도 줘요.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 같은 거랍니다. 686번 제이커브 효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올라도 수출 물량이 바로 늘어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출 가격만 떨어져서 수출 금액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물량이 늘어나야 경상수지가 좋아져요. 그래프를 그리면 알파벳 J자 모양이 나와서 제이커브 효과라고 불러요. 환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랍니다. 687번 KIKO입니다. 복잡한 환율 옵션 상품이에요. KI는 옵션이 발효된다는 뜻이고 KO는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막으려고 쓰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으면 좋은데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2008년에 많은 기업들이 KIKO로 큰 손실을 봤어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계약된 것의 2배를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거든요. 환율 변동이 클 때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랍니다. 688번 LIBOR입니다.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금리예요. 보통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해요. 전 세계 단기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금리예요. 신용이 좋지 않은 곳에 빌려줄 땐 LIBOR의 이자를 더 얹어요. 미국 금리와 경쟁 관계라서 비슷하게 움직여요. 달러, 유로, 파운드, 엔, 프랑 5가지 통화에 대해 매일 발표돼요. 국제금융의 체운계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689번 M&A입니다. 인수합병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사거나 합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얻거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사업 부문을 통째로 사고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를 사면 전기차를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랍니다. 690번 MSCI 지수입니다. 미국 모건 스탠리 회사가 만드는 세계 주가 지수예요. 전 세계 49개국을 포함하는 MSCI ACWI가 유명해요. 특히 미국 펀드들이 이 지수를 많이 참고해요. 국가별 시가총액이나 유동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요. 이 지수 하나로 전 세계 증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역별, 업종별로 3,000개가 넘는 지수를 발표해요. 유럽의 FTSE 지수와 함께 세계 양대 투자지표랍니다. 691번 NBSRS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다른 은행들한테 미치는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으니까 하나가 망하면 다른 은행들도 영향을 받아요. 개별 은행의 부도 확률과 거래 규모를 곱해서 계산해요. 이 값이 크면 그 은행이 중요하고 망하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692번 PEP 대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돈 빌리고 싶은 사람과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이 연결해줘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개인당 한 업체에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핀테크의 한 종류로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693번 PFABCP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특별한 기업어음이에요.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초로 어음을 발행해요.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증권사가 사주겠다고 약속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해요.
개발사는 은행 말고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고요. 부동산 개발할 때 많이 쓰는 자금 조달 방법이랍니다. 694번 SWIFT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메시지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통신망이에요. 1973년에 유럽과 미국 은행들이 만들었어요. 돈을 보내거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환 거래할 때 이 시스템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개국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23개 기관이 사용 중이에요. 국제금융거래의 핵심 인프라랍니다. 695번 TD 스프레드입니다. 미국 3개월 국채 금리와 3개월 LIBOR 금리의 차이예요. 국채는 위험이 없는 걸로 여겨지고 LIBOR는 은행 신용 위험을 포함하니까 이 차이가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줘요. 경제가 불안하면 LIBOR가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는 떨어져서 스프레드가 커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63bp까지 치솟았어요. 보통은 20에서 50bp 사이예요. 금융시장의 공포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696번 트레저리 빌입니다. 줄여서 TB라고 해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단기 국채예요. 만기가 1년 이하이고 이자 없이 할인해서 팔아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98만원에 사서 만기에 100만원을 받는 시기예요. 파산 위험이 거의 없고 유동성도 높아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에요.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해요. 다른 채권들의 벤치마크로도 쓰이고 위험 해지 수단으로도 활용돼요. 안전자산의 대표격이랍니다. 697번 VAN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승인 요청을 카드사에 전달하고 결과를 다시 가맹점에 알려줘요. 전표를 수집해서 대금 청구를 대신 해주기도 해요. 통신망을 빌려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랍니다. 698번 바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최대로 잃을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신뢰 수준 95%에서 1년간 바가 10억 원이면 1년 동안 손실이 10억 원보다 작을 확률이 95%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5% 확률로는 10억 원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위험을 관리할 때 많이 쓰는 지표예요. 위험을 숫자로 표현해서 관리하기 쉽게 만든 거랍니다. 699번 VIX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공포지수라고도 불려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만들어요. S&P 500 지수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출렁일지 예상하는 거예요. VIX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는 뜻이고 낮으면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 VIX가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면 VIX가 내려가요. 시장의 공포와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용어 700개를 함께 공부했어요. 국제금융과 경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경제용어로 찾아올게요.